있으니까 하시고 끝까지 남아서 같이 계시고 우리 남광훈 교수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한양대학교 대학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이게 한양대학교에서 살려줘가지고 40년 동안 잘 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양대학교에 와가지고 학생들 만나보니까 반갑고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학부는 한국에서 했고, 그리고 법학 전공했고, 어렸을 때는 대학교 다닐 때 갑자기 선교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러시아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방학마다 러시아를 왔다 갔다 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고 중간에 뭐 향수 장사도 좀 했다가, 그리고 법도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석사를 저는 러시아로 갔어요. 러시아 음대로 가게 돼서 고등학교 때 피아노를 쳐가지고, 그래서 뭐 오페라 티어리를 공부를 좀 했었고, 세인트 피터스버그 컨설바토리아에서 우리 학교 1회 졸업생이 차이콥스키였다는, 라흐마니노프, 루빈슈타인이 전부 다 선배인 굉장히 좋은 학교였으나 화장실을 가보고 절망한 기억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학위를 못하고 저는 미국으로 다시 가야 돼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제 러스쿨을 하고 UC 버클리라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거기서 이제 변호사를 하다가 한국에 왔고, 근데 제가 하던 일은 뭐 많이는 안 했지만 이제 기업 IPO 도와드리는 일이었고, 그래서 유가증권신고서 많이 보고, 경희대 학생들이니까 다 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CPA도 좀 저는 숫자는 되게 싫어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CPA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고, 미국 회계사.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저기 수원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모든 강의를 다 경영대학인데 영어 강의를 한다 그래가지고 와서 영어로 전공 강의를 하라 그래서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CPA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게 되고, 러시아에서 있었다는 걸로 무슨 오페라를 했다고 엔터테인먼트 쪽에 또 일을 좀 하게 되고, 등등 해서 한 5년 동안 너무 바쁘게 한국에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컬럼비아 대학에 비팅 자리가 있어서 잠깐 쉬러 갔다 와야지 했었는데, 인생이 이제 다 계획대로 되진 않죠. 1년 있다가 오려고 했으나, 그때 이제 미국 가서 처음으로 저는 교포분들과 이제 생활을 한번 해보게 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대학생들이 미국으로 인턴을 오고, 또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에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이 취업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또 취업이 미국 내에서 참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거를 보면서 참 많은 학생들을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이제 제 이름을 치면 예전에는 AICP 무슨 스타 강사 이런 게 제일 먼저 떴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위에는 뭐가 뜨냐면 탤런트 윤다운이 떴어요. 윤다운의 본명이 남광우예요. 그래가지고 제 이름을 검색하면 윤다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 동영상으로 제 강의를 많이 들었던 학생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반가운 마음에 뉴욕에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래도 미국 회계사, 또 지금은 CFA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그때는 이렇게 CFA가 많지는 않았던 시절인데, CFA를 해서 또 FRM도 하고 굉장히 미국 자격증들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미국에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이디어가 없고, 또 실제로 은행에서 근무를 하다가 미국으로 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력 착취만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뭔가 싶었어요. 참고로 저는 HR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경영대학이 아니고 법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듣는 인사조직, 인사관리 이런 수업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HR에 관심도 없었고, 미국에서 취업을 할 때도 굉장히 학교에서 편안하게 이제 그때는 또 IMF 시절이어서 딜도 굉장히 한국하고 많았을 때여서 편하게 취업을 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또 미국에 있는 교포분들을 교육시키고 취업시키면서 벌써 이게 10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책에서 듣고, 또는 누구 선배 한두 명한테 주워 듣고, 또 이런 특강을 하면 이제 본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내가 굉장히 어렵게 구글에 취업을 했다, 또 굉장히 힘들게 마이크로소프트에 갔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자랑할 만한 건 없어요. 제가 취업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저는 학생들을 지난 10년 동안 특히나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학 와 있거나 미국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실제로 취업을 시키면서 지금도 수백 명씩 취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국 학생들이 왜 취업을 못할까? 특별히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정보를 좀 드리고 그 정보의 기초에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인포머티브한 렉처예요. 그러니까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필기하세요. 네, 필기하시고 그리고 이 짧은 1시간이거든요. 1시간인데 제가 학부 때 제일 싫어했던 교수가 5분 늦게 들어와서 5분 늦게 들어와서 10분 늦게 나가는 교수. 그러니까 시간 안 지키고 꼭 강의 시간 오버해갖고 강의하는 교수를 난 참 싫어했거든요. 근데 원래는 한 2시간 정도는 설명을 드려야 될 내용인데 저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굉장히 말이 빨라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6시가 되는 순간에 딱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1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잘 메모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최소한 외국의 기업이나 미국이나 또 미국만이 아니라 영국이나 호주도 다 비슷한 어떤 룰들이 적용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미국에 가려고 한다 또는 해외에 나가서 취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니? 하필이면 맨 앞에 앉아있는 친구들 시키면 싫어하니까 맨 뒤에 앉아있는 친구 남학생 잘생긴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덕목 중에 어학? 영어. 또 영어라고 생각하는 학생 있어요? 네, 미국을 취업할 때 영어는 굉장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하겠어요? 대부분 물어보면 영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영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업을 할 때. 근데 영어 말고 또 다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전문적인 능력. 능력도 좋죠. 그죠?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딱 해외 취업을 생각하면 맨 먼저 드는 거는 언어, 능력 이 두 가지예요. 또 혹시 다른 거? 인맥. 인맥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실제로 미국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 어떤 법적인 규제를 받는지를 먼저 알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유학을 해도 취업이 안 되고 학교 선택도 잘못되어 있고 전공 선택이 특히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한국의 학생들이 미국 취업을 준비하고 해외 취업을 준비하지만 그 나라의 법적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취업 자체가 안 되는 그리고 불가능해져 버려요. 왜냐면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도래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뭐 그래도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니까 신뢰감이 좀 있겠죠. 제가 10분만 굉장히 재미없지만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최소한 오늘 이 시점에서는 미국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이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영국, 프랑스 각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나라에 다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유학을 할 때 취업을 할 때 물론 한국어가 중요하고 능력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알아야 될 거는 한국의 노동법이 어떻게 되어 있고 한국의 이민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그거에 맞춰 갖고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 비자를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에 이제 가서 우리가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은 취업만 얘기를 드릴 거예요. 창업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창업 얘기도 많이 하는데 취업에 우리는 온전히 포커스를 맞춰서 마치 취업이 전부인 것처럼 설명을 드리겠지만 행복의 기초가 취업은 아니에요. 그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팩터가 있지만 오늘은 마치 취업이 전부인 것처럼 설명을 드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일단 미국에 가가지고 내가 일을 하려면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가 미국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무비자로 지금 90일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우리 이번 겨울에도 한양대학교에서 러커스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와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했는데 들어와서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기업을 방문하고 또 기업의 세미나를 듣고 그러기 때문에 무비자로 그냥 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일이라고 하진 않아요. 우리가 워킹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비자나 또 B1, B2 비자 우리가 여행을 하거나 관광을 하는 비자 예전에 무비자가 없을 땐 다 여행 비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로 미국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뭘 할 수는 없어요.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돈을 받고 일을 하면 그건 불법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 하려면은 그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보장이 된 뭔가 비자를 들고서 입국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J1 비자라는 게 있어요.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우리가 교환교수를 갈 때도 J 비자를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턴십이라는 걸 요즘 많이 보내죠. 제가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때 웨스트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들어보셨나요? 네, 웨스트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서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J 비자 쿼러를 받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미국의 기관에 가가지고 무급으로 거의 대부분 일을 하고 영어 공부 6개월 하고 돌아오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받아서 나가는 비자가 J비자예요. 근데 이 J비자의 특징은 뭐냐면 가서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wage라고 표현하지 않고 stipend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인턴십을 가는 거기 때문에 working 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assist 한다, research 한다. 그러니까 가서 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비자냐면은 미국을 배우러 와라 라고 하는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조금 오만한 비자이기도 해요. 예, 그러나 우리가 대학생 때 한 1년 정도 또는 6개월 정도 내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그죠? 내가 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받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니죠. 보통 시간당 8불에서 뭐 10불, 12불, 뭐 무급인 경우도 있고, 우리 웨스트 프로그램 대부분 다 무급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J비자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찬스는 있어요. 저희도 많은 대학의 학생들을 이 J비자를 통해서 미국으로 실제로 이제 인턴십을 보내고도 있죠. 정부에서도 많은 보조를 받고 있고 아마 한양대학교에서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J비자를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자, 내가 가려고 하는 회사와 여러분들의 전공이 매칭이 돼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국문학이에요. 국문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국문학과 재학 중이에요. 그런데 2학년 3학년 때 CPA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AICPA, KI를 둘 다 땄어요. 뭐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래가지고 4학년 때 미국의 회계법인에 인턴십을 가겠대요. 1년. 그런데 그 학생의 능력은 출중하죠? 그리고 영어는 뭐 거의 네이티브 수준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영어와 능력은 출중하지만 비자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 학생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비자를 받을 때 뭐를 본다? 전공을 본다는 거죠. 전공이 국문학이기 때문에 CPA, CFA 자격증이 있는 거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전공이 국문학이기 때문에 회계법인으로 갈 수가 없어요. 비자가 안 나와서. 그게 미국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경영대학 학생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하자고 한 것이, 참 다행스럽게도 미국에서 비자가 제일 잘 나오는 전공이 경영학이에요. 왜 그럴까요? 경영학은 아무 회사에나 다 뭔가 말이 돼요. 그죠? 네, 말이 돼요. 전공을 어떤 거를 하든지. 그래서 경영학, 경제학 쪽으로 실제로 미국에 가서 인턴십을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J비자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취업은 아니에요. 갔다 1년 있다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학생들이 미국에서 취업을 했다라고 하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유학을 가죠. 네, 유학을 갑니다. 뭐 석사를 가든 학부를 가든. 그러면 유학생에게는, 외국 유학생에게는 미국에서 어떤 기회를 주냐면요,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일정 시간 동안 외부에서 돈을 받으면서, 외국 기업에서 돈을 받으면서, 그 나라 기업이겠죠? 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인정을 해주는데 그게 CPT라는 제도예요.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CPT를 이용해서 여름방학 인턴십을 해요. 자, 이 여름방학 인턴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좀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뭐가 없을까요? 신입사원 채용을 할 때 우리나라처럼 공차라는 제도가 없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건 안 되어 있건 4학년 2학기쯤이 됐거나 졸업을 하고 나면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다 해가지고 공채 공고가 올라옵니다.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입사 원서를 지원을 해라. 면접은 언제 하겠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건 안 되어 있건 일단 원서를 내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디다 내야 될지도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름아름으로 뽑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이로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다 공개적으로 채용해라. 그래서 공채 제도가 우리나라의 신입사원 채용 제도예요. 근데 미국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Fortune 500 안에 들어가는 회사 중에서 공채를 하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어요. 신입사원 공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MBA를 했건, 러스쿨을 했건, 또는 학부를 하버드에서 했건, 유학생들이 아니 교수님 어디다가 도대체 지원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4학년 2학기가 됐는데.
자, 그때 대답은요. 4학년 2학기가 돼가지고 너가 지금 미국에서 취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늦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미국은요. 신입사원 채용을 어떻게 해가냐면 학교에서 다 뽑아가 버려요. 그래서 미국만의 특별한 잡 디스크립션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캠퍼스 리크루터예요. 모든 회사에는 우리 HR이 있는데 캠퍼스 리크루터들이 있습니다. 캠퍼스 리크루터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3학년 1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직접 가가지고 계속해서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뭐를 뽑냐면 3학년 2학기 여름방학 인턴을 뽑아가는 거예요. 그게 취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학을 가거나 MBA를 갔을 때 뭐를 반드시 해야 되냐면은 썸머 인턴십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취업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름방학 인턴십을 하고 100명 중에서 뭐 한 30-40% 정도한테 풀타임 오퍼를 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4학년이 되면 내가 어느 회사에서 졸업하고 나서 일을 하게 될지를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미국의 채용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500개 기업이 아닌 조그만 기업들도 많잖아요. 중소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캠퍼스 리크루터가 없으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어떻게 할까요? 수시 채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직접 학교로는 못 가니까 회사 홈페이지나 또는 내부자 추천을 통해 가지고 여름방학 인턴을 계속 뽑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해보고 우리나라 인턴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중에 우리나라 인턴은 가서 실제로 채용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정부에서 하도 인턴 쓰라고 하니까 그냥 인턴을 좀 써보고 그리고 실제로 공채할 때는 다시 처음서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거의 90%의 신입사원이 여름방학 인턴을 통해서 거기서 실제로 일을 해보고 그 중에서 제대로 된 우리 학생들한테 풀타임 오퍼를 줘서 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장기업의 채용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은 우리 유학생들한테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냐면 OPT라는 기회가 주어져요. 1년 동안 내가 비자 이슈 없이 회사에 가서 돈을 받으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받는 비자가 H-1B 비자예요. 그래서 자, 오늘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어떤 나라건 취업 비자라고 우리가 일컫는 영어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게 미국은 H-1B라고 하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건, 회계사건, 뭐 CFA건, 뭐 아니면 의사건, 박사건 모두 엔지니어건 상관없이 미국에서 취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비자를 받냐면 이 H-1B라고 하는 비자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H-1 비자의 핵심은 J-1의 핵심은 또 뭐라 그랬어요? 내 전공과 일하는 잡 디스크립션이 매칭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H-1B를 받기 위한 또 하나의 가장 큰 조건이 뭐냐면 내 전공과 내가 일하는 회사의 잡 디스크립션 맞아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이 4학년 2학기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하다가 딱 이 시점이 돼가지고 뭔가 취업을 하려고 보면은 내가 전공 선택이 잘못됐구나. 왜 그럴까요? 저는 편견은 없어요. 사이콜로지, 소셜로지, 뭐 필라소피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필라소피를 전공했다. 미국에서 취업을 해갖고 H-1B를 내줄 수 있는 회사 자체가 한 군데도 없어요. 왜냐면 철학을 해서 내가 어느 회사의 잡 디스크립션을 맞아야 될지 뭐 신문사의 어떤 굉장히 아주 특별한 뭐 이런 쪽이 아니면 비자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학을 갈 때도 학교 선택부터 정확히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석사학위를 가시거나 혹시 뭐 한양대를 뭐 중간에 다니다가 뭐 어디로 트랜스퍼를 하거나 미국으로 가시려는 분들은요. 내가 유학을 가는 이유가 학문인지 취업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카운팅을 전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박사를 하실 거면은요. 텍사스나 뭐 일리노이, 얼바나, 샴페인 같은 학교들은 랭킹이 좋고 굉장히 교수님이 좋습니다.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내가 취업을 할 거면은요. 그 시골 학교로 가가지고는 취업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취업을 할 건 무조건 대도시에 있는 학교를 가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내가 어떤 쪽이 실제로 비자를 받기가 좀 편한지를 최소한의 정보는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전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하시면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한국 학생들은 이 지식이 없는 거죠. 그냥 일단 닥치고 해보고 나중에 취업할 때쯤 뭔가가 해결이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땐 이미 내 전공이 선택이 돼버렸고 비자를 받기에는 전공이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법적으로 불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똑똑하고 뭐 영어를 잘하고 인턴십을 많이 하고 레주메가 완벽하고 할지라도 법에서 취업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만큼 처음에 이 리걸 어떤 베이스를 정확히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H1B라고 하는 비자를 받는 것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취업을 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뭐 다른 거는 지금 모르셔도 H1B라고 하는 비자를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없는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유학생 비율이 참고만 하세요. 어디가 제일 많아요? 미국을 가보시면 진짜 정말 중국 학생들이 많아요. 그거는 한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점점 중국 학생들이 많아지죠. 예. 미국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또 미국에 와 있는 중국 학생들이 공부도 잘해요. 교육열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반면에 한국은 10명 중에 1명꼴로 한국 유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편이에요. 그죠? 총 유학생 100명 중에 9.4%가 한국 유학생이니까 우리가 아직도 미국이라는 나라로 유학을 많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뭐예요? 제목이 H1B를 받는 숫자예요. 이해되시죠? 실제로 취업을 어떻게 했나 보니까 어디가 1등이에요? 인도가 1등이에요. 근데 그거가 무슨 10% 20%대가 아니라 몇 프로예요? 거의 65%예요. 그러니까 H1 비자라고 하는 것은 1년에 줄 수 있는 쿼터가 있거든요. 뭐 85,000개 쿼터가 있어요. 이 85,000개가 다 소진이 되면 더 이상 외국 학생들한테 비자를 발급하지 않아요. 이 85,000개 중에서 몇 프로를, 65%를 인도가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35%를 가지고 중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한국, 뭐 베트남 이런 학생들이 다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 몇 프로예요? 1.7%예요. 그러니까 10명이 유학을 가서 1명 반만 남고 나머지 8.5명은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왜 돌아올까요? 뭔가 애국심이 있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취업이 안 되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내가 유학이 끝나고 난 무조건 한국에 가서 취업을 해야지라고, 물론 이제 아버지가 너무 큰 기업을 하셔가지고 누구처럼 뭐 재벌 2세여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그 아버지 사업을 인수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에서 유학을 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국에서 경력을 쌓기를 원해요. 그리고 미국 애들하고 경력에서 취업하기를 원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비자 이슈예요. 처음에 학교 선택이 잘못되고 전공 선택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불어서 뭐를 몰라요? 미국의 채용 시스템을 몰라요. 4학년 2학기 때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벌써 너무 늦어버리는 거죠. 미국은 언제 취업이 결정이 되는데 3학년 때 결정이 되는데, 그리고 3학년 때 뭐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죠. 왜 그럴까요? 부모들도 모르고 선배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겠거니. 그냥 우리 한국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선배들이 뭐만 강조하냐면요, GPA만 강조해요. 학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실제로 제가 수천 명의 학생들하고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취업을 시켜본 결과 학점은 취업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에요. 최소한 미국은. 학벌이 미국의 취업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에요. 최소한 미국은. 특히나 나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SKC 법인장으로 계시던 60대신 은퇴하신 분도 미국 회계법인에 60살에 취업을 시켜드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나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맞는 뭔가 인재를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그거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미국은 취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특히나 신입사원들의 취업은 전부 다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선택을 하실 때 제가 볼 때 한양대학교는 국제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 1등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감동받고 있거든요. 야, 이런 엄청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하는구나 라고 감동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유학하게 되면 이런 건 학교에서 아무도 안 해줘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일단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학년 2학기 여름방학 인턴십을 어떻게 우리가 보낼 거냐. 석사학위를 하실 거면은 첫 번째 학기에 들어가자마자 이력서를 제출하기 시작해야 돼요. 석사학위를 할 거면요. 왜냐하면 그 다음 1학년 끝나고 여름방학 때 인턴을 첫 학기에 뽑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절차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러면
학교 선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공 선택이에요. 전공을 선택할 때 물론 한국에서 전공을 선택을 하실 때는 점수에 맞춰서 많이 하셨을 수도 있을 거고 부모님의 권유나 뭐 취업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고려하셨겠지만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나 혹은 영국이나 호주나 다른 어떤 외국 기업의 외국 어떤 학교에 내가 취업을 목표로 유학을 하시려고 한다면 비자를 먼저 확인하시고 어떤 전공에서 취업이 되는 비자가 많이 배출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는 있어요. 물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 전공을 정하는 거는 말은 안 되죠. 나는 전혀 공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공대가 1등이니까 내가 전공을 공대로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고서 의사결정을 하면은 괜찮은데 거의 90%의 학생들은 모르고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대부분 전공 어떻게 정하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그냥 같이 밥 먹던 선배가 들어가는 전공에 같이 정해버려요. 대부분 그래요. 1학년에도 정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학점 잘 주는 전공, 졸업하기 쉬운 전공을 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를 잠깐 보니까는요, 이 표는 뭐냐면 미국에서 전문직 취업 비자가 발행이 되는 그 job description을 나타내고 있는 표예요. 볼까요? 1등이 Occupation is System Analysis and Programming이에요. 2등, 3등은 이제 College and University Education, 그러니까 교수들이나 이쪽이고 4등 Electronic and Engineering Occupation. 1등, 2등, 4등이 다 어느 쪽이냐면은 IT 공대 쪽이에요. 아까 인도 학생들이 비율은 얼마 되지 않는데 취업하는 비율은 몇 프로라고? 65%나 된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IT가 강세인 나라이기 때문에 거의 미국의 큰 기업들의 IT 디파트먼트를 가보면은요, 다 영어는 발음이 조금 후지지만 다 인도 학생들이 꽉 잡고 있어요. 아웃소싱을 인도도 많이 가고요. 뭐 빅 로펌도 마찬가지고 빅 어카운팅 펌들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는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될까? 저는 그게 되게 의문이었어요. 근데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 오늘 설명을 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한국에서도 관심이 없고 미국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실제로 좋은 학교를 가서 어떻게 이 학생들을 잘 해가지고 실제로 미국의 글로벌 기업에 뭐 Fortune 100 안에 들어가는 기업에 뭐 또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기업에 아니면은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시킬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돈도 안 되고 이거를 누가 한다고 뭐 상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는 알고 계시자는 거죠. 그나마 여기에 한 5등쯤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Accounting and Auditor가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숫자로 하니까 그래요. 숫자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H1 비자는 뭐라고요? 외국인들한테 주는 비자예요. 취업 비자예요. 그러니까 하나 조금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경영학과 중에서도 전공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미국 취업을 생각을 한다면 1등서부터 20등까지 마케팅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마케팅을 하려면 미국 친구를 쓰지 굳이 한국에서 유학 와 있는 한국 학생들을 비자까지 내줘가면서 마케팅을 쓰지 않을 거라는 거죠. 또 뭐가 없을까요? 인사관리 없어요. 미국의 HR은요 전부 다 노랑머리 백인 여자 이쁘고 잘생긴 남자 여자들 젊은 애들이 거의 대부분 꽉 잡고 있어요. 특히나 인사 쪽은. 그러면 우리가 취업, 오늘은 말씀드리지만 취업만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게 취업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취업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숫자를 갖고 가는 거를 해야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학생들 미국 가서 석사를 하건 뭐를 하건 뭐 학부를 하건 많은 거를 하는 게 마케팅이에요. 왜냐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일단 마케팅. 그런데 취업은 하나도 안 돼요. 인턴 자리 구하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미국 애들하고 경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영어도 딸리고 문화도 딸리고 다 딸리는 거죠. 거기서부터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조금 수학이 되잖아요. 뭐 요즘은 뭐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인도 애들은 수학이 진짜 잘 되더라고요. 제가 CPA 시험 볼 때요. 제 옆에 인도 CPA가 앉아 있었어요. 이제 괌에 가서 시험 보잖아요. CPA 시험. 저 한국 와서 나중에 시험 봤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전부 다 페이퍼로 시험 봤거든요. 지금은 다 컴퓨터로 시험 보지만. 근데 인도 CPA가 쉬는 시간에 자기가 인도 CPA래요. 그래서 아니 너 뭐냐 인도 CPA 뭐 우리 그냥 한마디로 무시잖아요. 근데 인도 CPA가 그렇게 어렵대요. 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회계사보다 한국 회계사 되게 훨씬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얘는 19 곱하기 8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98만 되는데 19 곱하기 27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학이 강해요. 그래서 숫자와 관련된 잡이 또 인도가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명 중에 65개를 인도가 다 가져가 버리는데, 전 그걸 보면서 되게 좀 화가 나죠. 야, 숫자는 우리 좀 되는데, 그리고 IT도 우리가 좀 되는데,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10명 중에 1명밖에 취업이 안 되지? 그 이유가 인도는 이 HR 회사가요,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인도는 이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체계적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을 인도에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냥 그 HR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어카운팅 펌 무슨 글로벌 기업들하고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인디펜 컨트랙터로 다 보낸 다음에 H1 트랜스퍼도 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한국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당연히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은 당연히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두 번째는 여기 외국계 취업인데요. 오늘 외국계 취업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것도 우리가 뭐 하려면 한 2시간은 잡아야 되지만, 일단 외국계도 비슷한데, 외국계 기업이라는 거는 외국 회사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연구, 개발, 생산, 판매 중에서 어떤 쪽이 제일 많냐면 판매 쪽이 제일 많아요. 포지션이. 그러니까 왜냐면 본사는 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쪽 독일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BMW다 여기서 자동차를 만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판매 쪽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계 기업이라면은 한국에서 마케팅 포지션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나라로 갈 거면은 마케팅 포지션에 우리가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뭐 외국계 기업, 한국계 기업은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서 전부 다 뭐 영어로 의사소통하고 굉장히 뭐 그렇진 않습니다. 완전 한국식인 외국계 기업들도 많아요. 전부 다 직원들은 한국 사람이고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딱 구분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제조업 쪽은 상대적으로 한국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쪽은. 근데 이제 파이낸스 쪽이나 뭐 이쪽 뭐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나 이쪽은 여전히 영어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본사로 리포팅을 해야 되고 본사나 홍콩이나 싱가포르하고 또는 미국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굉장히 미국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좀 구분을 해보실 필요는 있죠. 근데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입사원을 대졸자를 바로 채용을 인턴도 안 해보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들에서 신입사원을 채용을 할 때 보통 어떻게 채용을 해요? 우리가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비정규직, 인턴 이렇게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 경력직을 선호를 하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왠지 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게 약간 이상한 느낌으로 들려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하시려면 처음엔 다 계약직으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계약직으로 처음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확률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너무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특히나 미국은 어떤 포지션이 많냐면 time to perm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어요. time to perm의 이슈는 temporary, 그러니까 한 3개월을 일을 해보는 거죠. 회사에 가서 3개월을 템퍼러리 일을 해보고 나중에 일을 잘하면 퍼머넌트로 바꿔주겠다 라고 하는 게 아주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흔해요. 아주 흔한 일인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정규직이라고 하면은 아니시 뭐 보험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아주 안 좋은 잡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계 기업을 가시고자 한다면 일단은 인턴이나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이슈는 뭐냐면 이게 미국처럼 밖으로 공고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보통 내부에서 채용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인맥이 중요하고 정보 전달이 잘 안 돼서 뭐 그런 좀 어려움이 있죠. 뭐 그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 나중에 한번 설명을 더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실전 취업 전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미국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호주를 가시건 영국을 가시건 뭐 어느 나라를 가시건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려보죠. 자, 일단 첫 번째, 미국에서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러면은 회사를 내가 알아보고 찾아봐가지고
이거를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루트를 몇 가지 이제 예시를 해놔 봤어요. 루트를. 요즘은요, 이거를 다 사진을 찍어요. 이걸 다 이게 쓰지 않고. 그쵸? 예.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시는 게 편해요. 일반적으로. 혹시 뭐 필기할 게 있으면. 그리고 이 PT 자료는 제 허진 선생님한테 다 드릴 거니까 그냥 다운받으시면 돼요. 예. 혹시 필요하시면. 자, 내가 미국 회사나 뭐 영국 회사나 프랑스나 어디든지 내가 취업을 하시려면은 일단 그 회사 관계자랑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회사랑 문을 두드려보고 컨택을 해보셔야 될 건데, 그래서 내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나 혹은 미국을 여행하면서 아주 드문 경우지만 내 이력서를 들고 다니면서 회사들한테 방문을 두드리고 가가지고 저랑 한번 인터뷰를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굉장히 용감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먹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용감하잖아요. 나 같아도 야, 너 어떻게 왔니? 저 여행하고 있는데요. 저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학생인데 저 이렇게 이 회사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이런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한번 여행하면서 방문을 했습니다. 저랑 한번 인터뷰를 해주세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마침 우리가 뽑으려고 했는데 뭐 너를 해줄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그때는 뭐가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비자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비자를 뭐를 받아야 되니까. 최소한 J비자를 받거나 아니면 H1B를 받아야 되니까. 의사소통이 되고 있죠, 지금 우리가. 1시간 전에는 내가 J, 뭐 H 하면 못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의사소통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비자 이슈는 있을지언정 어쨌든 회사 관계자를 만나서 그런 용감무쌍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많진 않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한양대학교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이제 경영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지금 요번 여름에도, 뉴욕으로 작년 겨울에는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거의 30명이 뉴욕으로 갔어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뉴욕에서 6주 동안 인턴십을 했어요. 전부 다 대부분 미국 기업으로 가서 인턴십을 하는 거죠. 가서 하는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가서 이제 뭐를 하는 겁니까? 가서 레퍼런스 레터 한 장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가서 인맥을 쌓고 내가 일하는 회사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방문해보고 실제로 그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올만한 회사인가 올만한 나라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물론 실제로 인터뷰도 해보고 레주메도 내보고 내가 뭐 그쪽 회사에 가고 미국 애들하고 월화수목을 같이 일을 해보고 하기 때문에 도움은 많이 되죠. 그러나 뭐 영어가 늘면 얼마나 읽겠습니까? 5주 영어로 뭐 업무를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를 읽거나 뭐 내 경력에 크게 도움이 되거나 이것까지는 뭐 기본이지만 오히려 내가 장기적으로 미국 취업을 생각을 하거나 미국 유학을 생각한다면 한 6주 정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쌓고 가서 문화를 체험하고 어떤 기업 문화를 한번 익혀보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름방학에 5주 동안 6주 동안 인턴을 하고 4학년 2학기 학생인데 그 회사에서 너 졸업하고 우리 회사 와라 해갖고 H1이 돼서 취업을 한 케이스가 있어요. 미국 회사인데. 그러니까 불가능하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학생이 5주 동안 굉장히 자기의 능력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한양대 학생들을 이렇게 보통 미국 기업에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해보잖아요. 거의 평가는 다 엑설런트하다고 나와요. 아주 이상하게 빼먹고 안 가고 이런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는 한국 학생들을 일단 채용을 해보잖아요. 그게 미국 펌이건 뭐 회사건 그러면 다 평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너무 성실해요. 최소한 강아지 밥 줘야 된다고 집에 가겠다라는 이런 이상한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은 한단 말이에요. 강아지 밥 줘야 되니까 나 지금 퇴근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을 채용해본 미국 기업들은 굉장히 성실하다. 물론 그러면서 해야 될 것들은 많이 있어요. 이제 미국 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뱀보 선생님을 깨트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은 많이 있지만 문제는 첫 번째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건데 이런 단기 인턴십을 통해서 돈은 안 받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야, 내가 돈도 안 받고 가갖고 5주 동안 무료로 봉사하고 오는데 이게 무슨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미국을 제대로 알고 취업에 어떤 그 계기를 삼을 수가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교환학생이에요. 교환학생 우리가 아까도 뭐 템플 대학도 가고 플로리다 대학도 가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교환학생을 가서 공부만 하다 오는 거는 반쪽짜리 교환학생이에요. 학점만 따고 오는 거는요. 교환학생을 갔으면 최소한 거기서 기업들하고 인터뷰를 해보셔야 돼요. 학생이지만 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한국에서 온 한양대학교 학생인데 내가 뭐
그 다음에 교환학생이 끝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비자를 보셔야 되는데 J비자인 경우가 있고 F비자인 경우가 있는데 J비자는 연장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 이제 뭐 저랑 뭐 상의를 하시든지 변호사랑 상의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돈을 받으면서 6개월 동안 또는 3개월 동안 J비자 인턴십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학기가 안 맞아가지고 또 빨리 들어오셔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교환학생을 가기 전서부터 뭐를 준비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이따가 설명드릴 레주메와 인터뷰를 준비를 하시고 가자마자는 물론 학교 수업 따라가는 거 한두 달 하다 보면 이제 적응이 되시면 그 다음서부터 내가 미국 취업을 염두에 둔다면 뭐라 하셔야 되냐면 인터뷰를 하러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가서 발런티어로 일을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게 교환학생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그냥 가서 학점 따고 놀다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 좋은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리는구나. 그래서 교환학생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한양대학교도 보면. 물론 그런 플로리다나 약간 텍사스는 조금 뭐 시골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플로리다도 마이애미나 뭐 폴레르나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꼭 큰 기업이 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타겟은 비영리 기관으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난포 프로핏들은 이게 발런티어 프로그램이 많이 돼 있거든요. 거기서 일해보는 거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 경력인 경우에 아 내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구나라는 걸 제대로 아실 수가 있어요. 미국의 힘은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교육의 힘이고 하나는 비영리기관의 힘이에요. 이 두 가지가 미국이 참 많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환학생을 가셔가지고 발런티어로 비영리기관에서 일을 진짜로 해보는 거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거기서 일하는 것 자체만이 아니라 사람을 사귀셔야 돼요. 거기 있는 누구, 뭐, 거기 있는 뭐, 매니저, 수위 아저씨, 뭐, 누구든지 괜찮아요. 그리고 요즘은 다 페이스북이 돼 있고, 뭐, 링크인이 돼 있으니까 이메일로 주고받으시는 거죠. 그런 네트워크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당연히, 교환학생 가졌으면 교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교수님을, 내 강의를 듣는 교수님하고 네트워크를 쌓는다는 거는 교환학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미국, 이건 어떤 다른 나라건 취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J1 비자 인턴십이죠. J1 비자 인턴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리 회사가 결정이 되어져요. 여기서 비자를 만들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회사와 여러분들이 먼저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국무성 기관에 가가지고 국무성 기관이 또 여러분들과 회사를 또 심사를 하고 또 영사관에 가서 비자 인터뷰를 해야지 이제 J비자가 나오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이 J비자로 갈 때 돈을 받으면서 가는 회사들은 대부분이 한국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미국에 가서 미국 회사와 제대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러실 때는 J비자로 가가지고는 내가 미국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내가 뭐 CPA면 CPA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해보시는 경험이 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바로 취업으로 연결이 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큰 기업에 가가지고 뭐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서 바바리를 휘날리며 월세를 걷는 이런 J비자 인턴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아까 우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인턴십을 했던 것과 비슷하게 J비자 인턴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또는 6개월 동안 네트워크를 만드실 수가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또는 그 기업에 나중에 H1 비자 스폰서를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이 J1 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턴십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경영대 위주를 많이 하니까 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J1 비자로 미국으로 가시고 싶으시면 CPA 시험이 지금 미국에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괌에 가서 많이 보거든요. 혹시 CPA를 준비하실 거면은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미국 가갖고 CPA 시험까지 다 보고 오시는 게 좋아요. 인턴십만 하지 말고 CPA도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1년 경력의 전부 다 내 CPA 라이센스 받을 때 인턴 경력이 다 라이센스 경력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미리 준비를 해 가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 J비자 인턴십보다는 뭔가 좀 준비가 되어진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유학 후에 실제로 취업하는 게 정식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CPT, OPT를 이용해서 H1을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H1으로 가는 경우도 아주 예외적이기만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준비해야 될 건 뭘까요? 지금서부터. 외국의 기업이건 미국이건 뭐 프랑스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레주메는 한 장 있으셔야 돼요. 이력서는. 근데 한국은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고 뭐 이름을 쓰잖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도 사람을 뽑아보면 사진에
모습과 실물이 너무나 달라서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인가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은 사진을 붙이는데 각 나라마다 자기네 나라 고유 형태의 레주메 폼이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들의 레주메는 전부 다 한 장이에요. 한 장이 넘어가는 순간 아무도 읽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레주메를 모르는 거죠. 한 장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경력 3년차 이내까지는 한 장의 레주메를 만드시고 이 레주메에 여러분이 담겨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100번 고치라 그래요. 레주메를.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요, 레주메를 써보잖아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교수님 쓸 게 없는데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얘기가 한 장을 채우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대부분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토플 토익 학원을 열심히 다녔고, 그리고 뭐 과외를 열심히 해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또 뭐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다행이에요. 그래도 커피빈에 가가지고 접시를 닦았거나 캐셔를 했으면 그거라도 어떻게 써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꾸며가지고.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도 요즘은 뭐 학교에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해가지고 뭘 많이 하지만, 근데 미국은요, 학점 물론 중요하죠. 학부 어디 학교 나왔는지 중요하죠. 전공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경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격증을 보지 않습니다. GPA 뭐 보지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experience예요. 얘가 뭘 했냐? 뭘 준비를 했냐 지금까지. 왜 그럴까요? 미국 애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해요. 고등학생들이 맥도날드 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왜냐면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어디 가서 뭐도 많이 하고 이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시켰는데 우리는 대학교 때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한 거죠. 학점만 딱 써놓고 끝나는 거죠. 학점만 빛나는. 그래서 레주메를 그렇게 쓰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다못해 어디 가서 하루라도 발런티어를 하시고, 그런 것들이 레주메가 나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주메는 읽혀지게 쓰셔야 되는 거죠. 읽혀지게. 레주메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사결정을 하는 건 2초에서 3초 정도 걸려요. 폼을 딱 보고 폼이 이상하면 그냥 안 읽혀지는 게 미국 레주메예요. 왜냐면 한국은 사진이 붙으니까 조금 얼굴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렇게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미국은 딱 A4지 한 장에다가 리걸 사이즈 종지 하나에다가 그냥 다 영어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딱 폼이 이상하면 벌써 안 읽어요. 그 폼에 맞춰가지고 이력서를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 한 장짜리 레주메만이 아니라 어떤 레주메가 점점 중요해질까요? 이 한 장짜리 레주메는 이력서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인터뷰를 잡고 나서 인터뷰한 후에는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들의 페이스북이나 링크인이나 또는 트위터를 들어가 봐요. 그래서 트위터의 바이오는 최근 걸로 다 업데이트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이상한 미친 사진들 있잖아요. 뭐 이상한 사진들 다 지우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유튜브가 뭐 UCC 같은 거를 만들어서 내가 마케팅 포지션에 지원을 했으면 내가 지금까지 마케팅을 위해서 뭐 얼마나 열심히 했다는 거를 올려놓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어느 정도 급이 되는 회사들은 전부 다 SNS를 들어가 봐요. 저도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학생들이 페이스북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게 미국이에요. 아마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그럴 겁니다.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력서의 목표는 뭘까요? 이력서의 목표는. 그러니까 이력서의 목표는 취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력서의 목표는 인터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력서를 보고 얘를 불러다가 인터뷰를 하고 싶게끔만 만드시면 돼요. 이력서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많은 한국의 학생들은요, 이력서를 고백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단점도 막 다 써요, 거기다가. 특히나 학점이 2점대인데 2점대 학점을 이력서에다 왜 쓰는 거예요? 2점대 학점이면 쓰지 말아야지. 2점대인데 굳이 얘를 불러다가 인터뷰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력서는 얼마나 나를 잘 포장하느냐가 핵심인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대부분의 이력서를 보는 사람들은 50%밖에 안 믿어요. 다만 이력서를 보고 얘가 좀 한번 인터뷰를 해보고 싶네 라는 느낌이 들게끔 이력서가 작성이 돼서 모든 결정은 인터뷰 때 결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자기소개서나 레주메보다 미국은 인터뷰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인터뷰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레주메 수정하는 것만 뭐 몇 시간 설명을 드려도 부족하죠. 뭐 예를 들면 이메일을 뭐 슈퍼 울트라맨 뭐 야후닷컴 이런 거 쓰면은 땡이겠죠. 장난삼아 쓰시면 안 돼요.
예. 뭐 예를 들면 MBA인데 M.B.A 점이 빠졌다 땡이에요. 타이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할 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요즘에 이력서는 이게 컴퓨터에 넣는 경우가 많아요. 파일 자체를. 그래서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솔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보면 대충 어떠냐면요, 굉장히 브로드하게 써놔요. 누구나 쓸 수 있는 좋은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이력서의 아주 안 좋은 형태예요. 아주 스페시픽하게 쓰셔야 돼요. 아주 디테일하고 스페시픽하게.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동사로 다 시작했으면 동사로 쓰셔야 되고, 계속해서 지금 내가 여기 현재라고 써있는데 이게 과거로 했으면 이것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00번 고치라는 거죠. 100번 진짜 고치셔야 돼요. 내가 봐서 내가 틀린 글씨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한번, 왜냐하면 어카운팅 전문가가 봤을 때 쓸 수 있는 용어들이 따로 있고요. 만약에 마케팅 전문가가 봤을 때 쓸 수 있는 용어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피자헛에서 내가 캐셔를 했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돈만 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이게 뭐 진짜 어카운턴트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조심하셔가지고, 그리고 이력서는 한 장만 있으시면 안 돼요. 최소한 2장, 3장은 갖고 계셔야 돼요. 왜? 경영대학이라고 여러분이 딱 하나 정했다 그러죠? 내가 은행만 갈 거 아니고요. 내가 금융기관만 갈 거 아니고 회계법인만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각각 어느 포지션에 있으면 그거에 맞는 이력서를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일단은 이력서 한 장을 지금 오늘 써보시고요. 영어로 써보시고, 뭐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샘플 이력서 다 있으니까 내가 과연 얼만큼의 지금 이력서가 채워지는지 한 장에,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거기에 뭐 네이티브 코리안 이런 거 쓰실 필요 없어요. 가끔가다 운전면허증 있다고 쓰는 황당한 경우가 있는데 뭐 워드 잘한다 이런 거 쓰실 필요 없어요. 다 잘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가지고 완벽한 이력서가 한 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력서를 어디다 보낼 거냐 하는 거죠. 이력서를 만들었어요. 이력서 누가 써주기도 해요. 뭐 한국 사람들은 뭐 돈 받고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디다가 제출해야 될까요? 어디다가 제출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슈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이면 잡코리아나 사람인에다가 올려놓고,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닷컴이나 커리어빌더 같은 회사들에다가 이력서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의 채택될 확률은 없어요. 5%도 안 됩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게 뭘까요?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담당자 이름을 알아내가지고 그 담당자한테 직접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제일 무식한 게 이력서를 써가지고 그 회사 HR에다가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입의 이력서가 HR에 들어가는 순간 HR에서 읽어보지 않습니다. 나를 그래도 관심 있어 하는 거는 HR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서 일하고자 하는 그 포지션에, 파이낸스면 파이낸스 포지션에 한 중간 간부쯤 되는 사람한테 보내셔야 돼요. 그게 읽혀질 수 있는 이력서예요. 근데 그것도 많이 안 읽혀져요. 물론 요즘은 이제 SNS가 잘 돼가지고 구글이 잘 돼 있으니까 가고자 하는 회사의 한 절반 정도는, 한 30% 이상은 그 담당자 이름까지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to me make concern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담당자 이름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담당자 이름을 써가지고 보내시면 좋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건 뭘까요? 직접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농담처럼 여행하면서 방문하라고 했지만 실제로 몬스터나 커리어빌더에 올려놓거나 또는 이메일로 보내는 것보다는 방문하는 게 훨씬 더 이펙티브합니다. 훨씬 더 이펙티브해요. 그리고 우편으로도 보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메일 같은 거 보내실 때 파일로만 보내지 마시고요. 그 내용에다가 이력서를 같이 첨부해서 그 내용이 아예 보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 파일 첨부한 거 열어보는 것도 귀찮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력서 내용이 아예 내용에 들어가 있게 보내시고, 그렇게 보냈으면은 편지를 좀 빳빳한 용지에다가 하셔가지고 우편으로도 보내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러면 굉장히 성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래야 읽혀요, 이력서가. 뭐 읽어봐줘야지 내가 뭐 인터뷰를 잡을 텐데 그래야 읽혀집니다. 어떻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캠퍼스 입구를 통해서 바로 뽑혔거나,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지인 추천이에요. 그래서 한 30-40% 이상은 지인 추천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힘입니다. 누구를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누구 백으로 들어왔다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은 누구 추천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뭐 내가 누구 추천이다라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여러분들이 뭐 미국에 인턴십을 가건 뭐 여행을 가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미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와 있는 교환학생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취업의 시작이에요. 그 네트워크가 자,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나랑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는 사람의 소개로 취업이 되는 확률은 13%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지인 소개로 되는 87%의 확률은 나랑 1년에 한두 번 정도도 연락을 안 하는 사람을 통해서 추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랑 직접적으로 친한 사람은 우리 회사에 추천을 해갖고 나를 들여오기가 좀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내 친한 친구가 추천하는 또 다른 회사는 훨씬 더 나를 추천해서 들어가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들이 미국 취업이나 다른 외국계 취업을 할 때는 여기 한국에 있는 외국계 취업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가 잡혔다는 거죠. 뭐 인터뷰 얘기하면 끝도 없겠지만 한마디로 인터뷰는 여기 있듯이 정보가 공개된 소개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국식 인터뷰와 미국식 인터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식 인터뷰는 신입사원 채용이에요.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 공채이기 때문에 상무님, 전무님 뭐 5명 쭈르륵 앉아있고 5명 쭈르륵 와가지고 머리 다 이쁘게 해가지고 그룹 인터뷰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미국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와 직접 일할 사람이 나를 1대1로 인터뷰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나를 인터뷰할 인터뷰어가 오늘 아침까지는 막 일을 하다가 한 2시에 인터뷰 잡혀있으면은 와서 나를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얘가 일을 할 만하냐 안 할 만하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는 인터뷰 때 가장 잘 된 인터뷰는 인터뷰어가 야, 나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는데 벌써 1시간 지났니? 이거예요. 우리 소개팅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계속 시계만 보고 있고 아 이거 언제 끝나나가 아니라 인터뷰 때 물론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잘났다 똑똑하다 이런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터뷰는 뭐냐면 내가 너랑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라고 결정이 되는 인터뷰가 가장 잘 되는 인터뷰예요. 그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이 외국계 기업이건 미국 기업이건 영어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인터뷰는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겸손해야 되고 뭐 아는 척하면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가고 이렇지만 미국은 아주 어그레시브 하거든요. 아주 어그레시브예요. 그래서 나를 참 많이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져요. 그거를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연습이라는 게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하는 연습보다는 더 좋은 거는 실제로 내가 똑같이 인터뷰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교환학생을 가건 여행을 가셨건 뭐 어쨌건 뭐 단기 인턴을 갔건 제2비자를 갔건 석사를 갔건 학사를 갔건 내가 진짜로 갈 회사의 인터뷰가 최소한 20번째 정도 인터뷰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갈 회사가 아닌 데 가서 인터뷰를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인터뷰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나는 어카운팅 펌을 가고 싶은데 그냥 부동산 회사 가서 인터뷰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저기 마케팅 회사인데 조그만 마케팅 회사 가서 미국이랑 인터뷰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미국에 다니면서 그래도 미국에서 꽤 괜찮은 포지션에 올라간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비슷비슷해요. 걔네들도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갈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들에서 인터뷰를 계속 해본 거죠. 그게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거울 보고 레코딩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인터뷰를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기회가 많잖아요. 한국에서도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가시면 정말 기회가 많아요. 그런 기회들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뷰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할 얘기가 많지만 뭐 지금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늦게 끝내는 거 싫어한다 그랬으니까 인터뷰가 끝나면 인터뷰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옷도 잘 입어야 되고 뭐 칠반도 짧게 입지 말아야 되고 뭐 매니큐어도 지워야 되고 뭐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조사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학교로 오는 캠퍼스 리크루터들 사전조사 하셔야 돼요. 2가지 질문만 해보면 얘가 우리 회사 홈페이지를 5분 만나 10분 만나 1시간 만나 다 할 수가 있어요. 사전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인터뷰인은 굉장히 매력이 없죠. 뽑혀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전조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만의 마지막 질문들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요, 인터뷰를 하고 나면은 꼭 마지막에 혹시 마지막 질문 없냐고 물어봐요. 인터뷰이한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하면 질문 없는데요? 그래요. 이따가도 이제 질문 있냐고 하면 질문 없는데요? 할 가능성이 꽤 높지만 질문 없는데요? 하는 순간 아, 얘는 우리 회사에 관심이 없구나 라고 생각해요. 미국 친구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미덕이라 그랬는데 괜히 뭐 질문 같은 거 하면은 근데 미국식 사고방식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나 질문 없어요 하는 순간 아, 얘가 우리 회사에 관심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들을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내가 니네 회사를 굉장히 열심히 리서치를 했고 내가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질문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 질문을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그 답변을 하시는 것을 저는 권유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한 대여섯 가지는 준비해 가셔야 돼요. 외국계 기업도 좀 비슷해요. 여기도 마지막 질문 하는데 외국계 기업들에서도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질문 안 하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해요. 외국계 기업에서 미국인이 질문하는 경우에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뭐를 보내야 될까요? 땡트레를 보내셔야 돼요. 미국에서는 그게 에티켓입니다. 오늘 5시에 인터뷰가 끝났으면 12시가 지나기 전에 감사 편지를 하나 보내시는 게 예의예요. 그리고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땡트레를 10줄 이내로 보내주시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은 익스피리언스가 중요해요. 라이센스보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이 CPA 준비도 열심히 하고 CFA 준비도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그 자격증 취득 자체보다는 미국에서 얼마나 경력을 쌓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의 빅4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취업을 하시려면 미국의 스몰 사이즈 펌에서 일하는 경력을 훨씬 더 인정을 해줍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말레이시아에 있는 학생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큰 기업에 일한 것보다는 한국 취업을 하려면 한국에 와서 중소기업에 가서 노래방도 가보고 술도 같이 마셔보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취업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문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익숙한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나라에서 취업을 하고 싶으면 그 나라에 가서 일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굳이 혹시 여기 뭐 CPA, CFA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자격증 자체가 의미가 없진 않아요. 근데 굳이 꼭 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CFA는 취업하는 데 도움은 되지 않아요. 이거는 경력이 없는 CFA는 우리가 레주메에서 지워버리라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하이 퀄리티예요. 그리고 경력이 없는데 CFA, Financial Analyst 아무것도 해본 애가 없는데 물론 난리지는 많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그런데 CFA가 있다 이거는 너를 얘를 뽑아주면 얘는 1년 있다 다른 회사 바로 가버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없애버리라 그래요. 반면에 왜냐면 굉장히 포커스돼 있잖아요. 파이낸스 필드로. 근데 CPA는 브로드예요. 이게 어카운팅만 아니라 뭐 텍스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CPA는 붙어 있는 게 좋아요. 은행을 갈 때도. 좀 차이가 있어요. FRM 같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더 스페시픽 하잖아요. 그래서 괜히 이런 자격증이 뭐 리스크와 관련이 없는 회사를 가는데 이런 거 있다? 별로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격증 공부를 할 때도 따두면 도움이 되겠지. 이것보다는 내가 어떤 쪽으로 가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를 미리 좀 염두를 해두시고 그거에 기초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뭐 여기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비즈니스 컬처는 뭐 들어갈 때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들어가서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는 통과할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정리할게요. 요즘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취업이 화두예요.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는 K무브라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수천억을 쓰면서 우리나라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한국에서 취업이 되는데 미국에서 취업이 되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조금 뭐 미안하지만 어떻게 빗대야지 좋을지 모르겠어요. 베트남에서 취업이 안 된다고 베트남 정부에서 한국에다가 취업을 시켰다는 거는 조금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만만하고 쉬운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실업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취업을 자꾸만 하라 그러고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중동이나 저 후진국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아니 중동으로 가거나 후진국으로 가서 좋아요. 1, 2년을 일 해보겠죠.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며 거기에 있어서의 삶의 퀄리티는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거죠. 당장 뭐 1, 2년을 먹고는 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미국 취업을 하거나 다른 나라에 취업을 하고 싶으시면 한국 취업이 안 돼서 미국 취업을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당연히 한국에서 취업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어려우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을 하시고 그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셔야지만 기회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좋은 거는요, 굉장히 공평해요. 그래서 준비를 하시고 도전을 하신 분들에게 뭔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있어요. 한국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학벌도 중요하고 인맥도 중요하고 뭐가 많은데 미국은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실력과 준비된 자에게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열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오늘 잠깐 뭐 3, 40분 동안 말씀을 드리는 걸로는 굉장히 부족하겠지만 이거는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네. 기본적인 지식이고 이거를 기초로 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신입이지만 경력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취업을 많이 해보면 어떤 사람이 취업시키기가 편하냐면 그리고 취업에 잘 되냐면 신입보다는 경력자가 잘 돼요. 너무 당연하죠. 그죠? 신입보다는 5년차가 경력 잘 돼요. 근데 얼핏 바꿔 생각하면 신입은 보통 우리 학생한테 물어보면 미국에 있는 학생들 또는 한국 저 그냥 아무 데나 가도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뭐 마케팅에서 아무 데나 보내주세요. 근데 실제로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별로 아는 게 없어요. 마케팅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냥 마케팅에 아무 데나 가겠다. 근데 생각해보면 어때요? 굉장히 포지션이 많을 것 같잖아요. 아무 데나 보내달라니까. 경력자는 자기 경력에 딱 맞춰갖고 가야 되니까 포지션이 얼마 없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경력자는 100개밖에 포지션이 없고 신입은 5,000개의 포지션이 있을 거니까 5,000개 포지션이 신입을 취업시키기가 편해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100개, 50개밖에 포지션이 없는 경력자를 취업시키는 게 훨씬 더 리즈너블하고 편하고 잘 돼요.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신입이지만 나를 경력자인 것처럼 만드셔야 돼요.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학 다니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대학 다니시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4학년 2학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개념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뭐 은행도 관심 있고요. 뭐 금융기관도 좋고 아니면 뭐 그냥 일반 기업도 좋고 뭐 공기업도 좋고 뭐 이래요 그냥. 이게 뭐예요?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스페시픽하게. 제가 스페시픽하다는 거는 지역은 어디로 갈 거고 기업군은 인더스트리는 어디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잡 디스크립션은 어떻게 될 거고 마케팅 분야에서도 뭐 내가 식품 마케팅을 할지 화장품 마케팅을 할지 뭐 마케팅 사이트에서도 어떻게 할 거고 내가 그냥 CPA면 CPA에서도 내가 어디터로 갈지 텍스로 갈지 밸류에이션으로 갈지 이거가 다 결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IT 분야로 갈지 아니면 빅4로 갈지 세컨 티어로 갈지 파이낸스면은 바이어 사이드로 갈지 셀러 사이드로 갈지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의 내가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어야 되고 그거에 맞추어 가지고 내가 뭔가라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력서예요. 그 이력서를 보면 아, 얘가 뭘 했구나. 그리고 그 이력서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아 그렇기 때문에 네가 우리 회사를 오려고 하는구나. 그런 뭔가 스토리가 있으셔야 돼요. 그거는 인터뷰를 해보면 다 나와요. 인터뷰를 해보면 알아요. 근데 그냥 무작정 토플, 토익을 열심히 하시고 학점을 열심히 따시고 뭐 공모전에 열심히 나가시고 그걸로는 사실은 미국 취업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오늘 말씀드린 거를 기초로 해서 아 내가 과연 미국에 취업을 할 만한가 아닌가 경험해 보시고 경험을 해보고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면 교수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한양대학교에. 교수님들하고도 말씀 많이 나눠보고 또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테드 이런 거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페이스북, 링크드인 여러분 오늘 가서 링크드인 가입하시면 좋을 텐데 링크드인에 많은 분들하고 네트워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참 좋은 세상이 됐어요. 그거를 기초로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면 전혀 늦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뭐 이것저것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다가 이 길이 아니면 그냥 내리시면 돼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너무 이게 그냥 남들이 이게 옳다. CPA 고시
이것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실패했다고 스스로를 규정 짓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너무나 많은 실패를 한 거죠.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한 우물을 파지 못하고 여러 우물을 팠는데, 여러분들이 우물을 파고 싶으면 이제는 정보조사를 하셔야 돼요. 죽어라고 우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렇다고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시고, 그리고서 뭔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많은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또 선배들과 또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만의 무기, 다르다는 무기를 가졌으면 좋겠고, 실패는 없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갈아타시면 돼요. 인생이 길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실패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실패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뭔가를.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준비된 자한테는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는 한국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유학 와 있는 학생들, 또 좋은 학교 아니고 굉장히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많은 대학들에 있는 유학원 학생들을 포함해서 야, 이렇게 준비하니까 되는구나라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서부터라도 오늘 링크드인 가입하시고 레주메 쓰시고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이것도 네트워크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셔야 될까요? 모든 만남은 취업의 시작이라니까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 강사 뉴욕에 가셨어요. 뉴욕에 가서 누가 스피치를 해줬어요. 그럼 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인맥을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인맥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바로 그날 땡트레를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늘 보내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거를 머릿속에 갖고 계시라는 거죠. 항상. 이게 한국 학생들은 뭐가 문제냐면요, 이렇게 있다가 2달쯤 있다가 띵 메일을 보내요. 레주메 첨부해가지고 2달 전에 한양대학교에서 들었던 무슨 학생인데 레주메를 보내오니 혹시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이용이에요. 네트워크가 아니라. 울거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그래야 멘토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든 안 되든 해줄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10분이 오버가 됐네요. 네.